가장 아끼는 화분들을 싹 버려버린 사위가 이젠 지갑까지 손을 대길래 집을 팔아버린 78살 이순덕 씨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함께 하시죠. 그날 새벽 이 씨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몸을 일으켜 2층 거실로 나와 베란다 쪽을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베란다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20개가 넘는 화분들로 빼곡했던 베란다가 말 그대로 횡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홍살구 화분도 매년 봄이면 예쁜 분홍꽃을 피워주던 찰죽도, 그리고 남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사다 준 빨간 장미 화분도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베란다 바닥에는 화분들이 있던 자리만 동그란 얼룩으로 남아 있었어요. 마치 평생의 친구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증발해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2층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 화분들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은 이 씨에게는 유일한 말벗이자 위로였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물을 주고 시든 잎을 정리해주는 일이 하루의 유일한 낙이었는데 말입니다. 특히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다 준 그 빨간 장미 화분은요. 병원에서 돌아오던 길에 꽃집에 들러서 여보, 이거 예쁘지? 우리 집에서 키우자며 사온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 씨에게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데 아래층에서 사위인 박철민 씨가 출근 준비를 하며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씨가 2층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자 박 씨가 올려다보며 이상하게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장모님, 벌써 일어나셨네요. 잠은 좀 주무셨어요? 이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민아, 내 화분들이 어디 갔냐? 박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제 정리했어요. 어머님이 주무시는 동안에 미영이랑 같이요. 정리했다고?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정리하라고 했어? 장모님, 베란다가 너무 지저분했잖아요. 화분 때문에 환기도 안 되고 모기도 꼬이고요. 집 전체가 습해져서 곰팡이까지 생길 뻔했어요. 이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 평생의 벗들을 그렇게 처분해버렸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도 나한테 말을 하고 치웠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화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냐? 박 씨의 목소리가 조금씩 짜증 섞인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세상에 누가 집안에서 화분을 그렇게 많이 키워요? 베란다를 화분으로 도배해 놓으면 보기에도 안 좋고요. 보기에 안 좋다고? 그게 무슨... 그리고 어머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화분 관리하는 게 힘드시잖아요. 물 주시다가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저희가 어머님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그 순간 딸 김미영 씨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이래요? 미영아, 너도 알고 있었니? 내 화분들 다 치운 거? 미영 씨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남편 쪽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화분 때문에 집이 너무 습하고 지저분했잖아요. 습하고 지저분하다고. 그게 나한테는 전부였는데. 엄마, 화분 말고 다른 취미 찾으세요. 요즘 경로당에서 요가도 하고 노래교실도 있다던데요. 이 씨는 가슴이 답답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그 빨간 장미 화분까지 없어진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도 그 빨간 장미만큼은 그건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사다 준 건데. 박 씨가 시계를 보며 성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저 출근 시간이에요. 나중에 얘기해요. 어차피 없어진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 그걸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박 씨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미영 씨도 엄마, 저도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해요라며 뒤따라 나갔어요. 이 씨는 텅 빈 베란다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정성스럽게 가꿔온 화분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져버렸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씨는 베란다로 나가 화분들이 있던 자리를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아직도 축축한 흙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 순간 이 씨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분을 치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남은 기쁨마저 빼앗아간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 씨가 딸 부부와 함께 살게 된 건 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해 봄, 이 씨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오랜 지병도 없이 건강하게 지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지 않았던 겁니다. 의사는 심근경색이라고 했지만 이 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혼자 남겨진 이 씨는 한동안 멍하니 지냈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 없는 집은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그나마 베란다의 화분들이 이 씨의 유일한 위로였죠.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물을 주고 시든 잎을 따주고 계절마다 분갈이를 해주는 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겁니다. 그런 이 씨를 보다 못한 딸 미영 씨가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혼자 이렇게 지내시면 안 돼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괜찮다.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엄마가 괜찮다고 하셔도 저희가 걱정돼요. 밤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그때 박 씨가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정중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미영이 말이 맞아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저희도 마음이 편하지 않거든요. 저희 집 2층은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고마운 건 알겠는데 너희도 신혼인데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기 힘들잖아. 무슨 말씀을요? 어머님이 저희를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당연히 모셔야죠. 박 씨의 말은 정말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실제로 그때까지만 해도 박 씨는 이 씨를 극진히 모셨거든요. 명절 때마다 선물을 사다 드리고 어버이날이면 꼭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결국 이 씨는 딸 부부의 권유를 받아들였어요. 평생 살던 집을 정리하고 딸네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다행히 딸네 집은 단독주택이라 2층 전체를 이 씨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거실과 방 그리고 베란다까지 모두 2층에 있어서 프라이버시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작은 상가가 있었는데 동네 슈퍼마켓에 임대를 주고 있었습니다. 월 80만 원씩 들어오는 임대료는 이 씨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죠. 연금도 많지 않고 남편이 남긴 것도 그리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딸 부부가 살고 있던 집은 이 씨 부부가 미래를 위해 사두었던 집이었습니다. 순덕 씨 노후를 위해서 또는 딸 미영 씨에게 언젠가 물려주게 될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딸 미영 씨가 결혼하면서 그 집에 살게 해준 것이었죠. 합가한 뒤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좋았습니다. 딸과 사위를 자주 보며 딸과 사위가 순덕 씨를 잘 챙겨주었고 손자도 있어서 집안이 활기찼어요. 이 씨도 2층 베란다에 화분들을 다시 배치하고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박 씨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박 씨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일거리가 줄어들었던 겁니다. 자연히 집안 분위기도 어두워졌고 박 씨의 표정도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황순자 씨가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황 씨는 이 씨와 40년 넘게 오래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순덕아, 여기 와서 사니까 어때? 응, 딸이 잘해줘서 좋아. 사위도 괜찮고. 그런데 순덕아, 사위가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혹시 사업이 힘들다는 소리 안 들었어? 글쎄, 자세한 건 나도 몰라. 딸한테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고. 황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덕아, 내가 괜한 걱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 사위들이 장모 재산 노리는 경우가 많다더라. 특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더 그렇다고. 순자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사위는 그런 애가 아니야. 나도 그냥 하는 소리야. 하지만 조심은 해야 해. 특히 이 집이 네 명이니까.
내가 헛소리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방송만 봐도 그래. 이런 문제가 남일 같지 않더라고. 그때만 해도 이 씨는 황 씨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박 씨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장모의 재산을 탐낼 만큼 파렴치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박 씨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또는 장모님이라며 깍듯하게 불렀다면 요즘엔 무뚝뚝해졌달까요. 사소한 것 같지만 이 씨에게는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 씨의 화분 가꾸기에 대해서도 슬슬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시작됐어요. 어머님, 화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베란다가 정글 같아요. 많기는 뭐가 많아. 이 정도도 못 키우나? 아니에요. 키우시는 건 좋은데. 물 주실 때 물 때문에 벽지가 얼룩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시작된 불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박 씨의 사업이 더 어려워지면서부터는 이 씨를 대하는 태도도 예전만 못했어요. 미영 씨는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매일 함께 살아야 하는 남편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화분 좀 줄이시면 안 돼요? 철민 씨가 계속 얘기하는데 저도 곤란해요. 미영아, 이것밖에 없는 엄마 낙을 빼앗으려고 하니? 그게 아니라 저희도 이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하잖아요. 딸마저 남편 편을 들기 시작하자 이 씨는 서서히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심각한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 될 일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이 씨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더 큰 갈등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화분을 모두 치워버린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 씨는 아직도 텅 빈 베란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동네 화원에 가서 작은 화분 몇 개를 사왔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새로 들여온 화분을 베란다에 놓자마자 박 씨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또 화분 사셨어요? 응, 몇 개만 다시 키워보려고. 어머니, 저번에 정리한 이유를 모르세요? 집이 지저분해지고 습해진다고 했잖아요. 몇 개 안 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박 씨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박 씨가 이 씨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요. 무슨 얘기? 1층 상가 임대료 말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관리하면 어떨까요? 이 씨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임대료를 왜 갑자기?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세상이 복잡하잖아요. 사기꾼들도 많고 임대료 받으러 가시다가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박 씨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이 씨에게는 뭔가 석연치 않게 들렸습니다.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하고 몸도 성한데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잘 받아왔잖아.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대신 받아서 어머니께 드리면 되잖아요. 생활비 빼고 나머지는 다 어머니 거예요. 그때 딸 미영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철민이 말이 맞아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가 대신 받아들이는 게 안전해요. 이 씨는 딸마저 남편 편을 드는 것이 서운했어요. 미영아, 나를 뭘로 보는 거야? 80만 원 받는 것도 못할 만큼 늙었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 저희가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박 씨가 다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도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임대료 관리하는 것도 일이에요. 매달 세입자한테 받고 통장에 넣고 가계부 정리하고 저희가 대신 해드리면 어머니는 편하시잖아요. 편하긴 뭐가 편해? 내 돈인데 내가 직접 관리하는 게 당연하지. 어머니, 그럼 이렇게 해요. 시범적으로 한 달만 저희가 해보고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어머니가 하세요. 이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 돈은 내가 관리할 거야. 그러자 박 씨의 얼굴에 살짝 짜증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너무 고집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 돈을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관리만 해드리겠다는 건데요.
관리는 무슨 관리야? 80만 원 받아서 내 통장에 넣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미영 씨가 어머니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엄마, 철민이가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엄마 걱정해서. 걱정은 무슨 걱정이야? 내 돈 관리 못하게 하면서 걱정이라고? 박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집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임대료 정도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 집이 누구 명의인데 그런 소리를 해? 명의야 어머니 것이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다 저희가 내고 있고요. 이 씨는 박 씨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활비는 너희가 내는 게 당연하지. 너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걸로 내 재산 관리까지 하겠다는 거야? 어머니, 말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건데. 모신다고? 누가 누굴 모시는 거야? 이 집 주인이 누군데? 목소리가 높아지자 미영 씨가 당황했습니다. 엄마, 여보, 그만해요. 이웃에서 다 들어요. 하지만 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대로 얘기합시다. 어머니 혼자서 이 큰 집을 어떻게 관리해요? 저희가 없었으면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사셨겠어요? 내 집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 그게 네 상관이야? 상관이죠. 저희가 여기서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상관없어요? 이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나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어머니,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오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미영 씨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디 가서 살아요? 너희가 어디서 살든 내 알 바 아니야. 내 돈까지 관리하겠다는 사람들과는 같이 못 살아. 그날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박 씨는 계속 못마땅한 표정이었고 미영 씨는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박 씨가 이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했나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됐어. 더 이상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머니께서 직접 관리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냥 어머니 편의를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요. 겉으로는 사과하는 듯 했지만 이 씨는 박 씨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주도권을 빼앗으려는 시도였던 거죠. 그날 밤 이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박 씨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실제로는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이 집의 주인이 아닌 그냥 얹혀 사는 신세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이 씨는 앞으로 더 큰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임대료 관리권을 요구했던 박 씨는 이 씨의 단호한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마다 은근히 같은 얘기를 꺼내곤 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게 편하실 텐데. 아니라고 했잖아. 더 이상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박 씨는 계속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이 씨가 은행에 가거나 상가 세입자를 만날 때면 꼭 따라 나서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요즘 길이 미끄러워서 위험해요. 괜찮다. 혼자 갈 수 있어.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 씨는 박 씨의 이런 행동이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사위가 자신을 걱정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박 씨가 정말로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씨가 낮잠을 자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는데 박 씨가 이 씨의 지갑을 뒤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통장과 도장까지 꺼내놓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철민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란 박 씨는 황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머니, 깜짝 놀랐네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으려고 했어요. 병원비? 나 병원 갈 일 없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셔서 좋은 병원 예약해 놨거든요. 미리 돈을 준비해 놔야겠다 싶어서. 이 씨는 이상했습니다. 자신은 병원 가자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박 씨가 병원을 예약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언제 병원 가자고 했나? 그리고 미리 허락도 없이 왜 내 통장을? 어머니께서 자주 무릎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좋은 정형외과 알아봤어요. 그때 딸 미영 씨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이래요? 미영아, 너도 알고 있었니? 철민이가 병원 예약했다는 거? 미영 씨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네. 저희가 엄마 걱정돼서 한번 정밀검사 받아보시라고. 이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과 사위가 자신 몰래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그래도 미리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통장을 함부로 만지고.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생각해서 그런 건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날 밤 이 씨는 이 일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은행에 가서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은행에서 받은 거래 내역서를 보고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자신도 모르게 여러 번 돈이 빠져나가 있었던 겁니다. 한 번에 20만 원, 30만 원씩 말이에요. 집에 돌아온 이 씨는 박 씨를 불렀습니다. 철민아, 이게 뭐야? 이 씨가 거래 내역서를 내밀자 박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내가 언제 돈을 찾으라고 했나? 이게 모두 얼마야? 어머니, 저희가 생활비 부족할 때 미리 써놓고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나한테 허락도 없이? 그리고 갚는다고 했는데 언제 갚았어? 박 씨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요즘 제 사업이 힘들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 씨는 화가 났습니다. 박 씨가 자신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종종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본다고 할 때면, 필요한 물건을 산다고 할 때면 이따금씩 카드를 내주긴 했습니다. 같이 사는 입장이니 큰 도움을 못 줘도 그런 식으로라도 도움을 주고자 했거든요. 하지만 사위는 그런 이 씨의 마음을 이용했던 겁니다. 사업이 힘들면 내 돈을 훔쳐가도 된다는 거야? 훔쳤다니요. 어머니, 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생활비 정도는. 생활비는 너희가 내는 게 당연하지. 그걸로 내 예금까지 빼가면 어떡해. 그때 미영 씨가 나서서 사위를 감쌌습니다. 엄마, 이 사람도 힘든 상황이에요. 조금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내 돈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걸 이해하라고? 그게 아니라 저희가 급할 때 잠깐 빌려 쓰고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씨는 딸의 말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미영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 돈을 함부로 써도 된다고? 그게 아니라 가족끼리 그 정도는. 가족이면 허락도 없이 돈을 가져가도 된다는 거냐? 박 씨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만. 급한 일이 뭔데? 뭐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어? 박 씨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게 업체 운영자금이, 그리고 미영이 병원비도. 내 병원비. 나 병원 간 적 없는데. 순간 박 씨와 미영 씨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미영 씨도 남편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정확히 뭐에 썼는지 말해봐. 어머니, 그렇게 따지시면 저희도 서운해요.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모신다는 말 그만해. 내가 언제 모셔달라고 했나?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기 힘들어하셔서 저희가 같이 살자고 한 거잖아요. 그럼 나가면 돼. 내 집에서 나가라고.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박 씨가 자신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딸까지 남편 편을 드는 것이 더욱 서운했거든요. 그날 저녁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박 씨는 이 씨와 얼굴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미영 씨는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이 씨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박 씨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임대료 관리를 맡기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임대료까지 박 씨 손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기도 싫었거든요. 하지만 이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박 씨가 벌일 더 큰 음모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한 사건 이후로 이 씨와 박 씨 사이의 기류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박 씨는 이 씨 앞에서는 조심스러워했지만 뒤에서 딸 미영 씨와 무언가를 의논하는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어느 날 저녁 이 씨가 2층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박 씨와 미영 씨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 어머니가 너무 예민해지셨어. 그래도 어떻게 해. 우리 엄마인데. 미영아, 우리도 생각해봐야 해.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 이 씨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귀를 기울였지만 목소리가 작아져서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이 씨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어요. 박 씨가 나가더니 낯선 중년 남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실버케어 상담센터 상담실장 김덕수입니다. 이 씨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낯선 방문객에 당황했습니다. 실버케어요? 그게 뭔가요? 김 씨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어르신께 맞는 케어 서비스를 상담해드리는 일을 합니다. 따님과 사위분께서 연락을 주셔서 왔습니다. 이 씨는 박 씨를 쳐다봤습니다. 박 씨는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철민아,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 잠깐 상담만 받아보세요. 요즘 좋은 시설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그때 미영 씨도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엄마, 안에 들어가서 얘기해요. 김 씨는 가방에서 반질반질한 팜플릿을 꺼내 테이블에 펼쳐놓았습니다. 어르신, 저희 시설을 한번 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팜플릿 속에는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웃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24시간 간호사 상주, 물리치료실 완비,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어르신께서 지루하실 틈이 없으실 거예요. 이 씨는 이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요양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 씨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요양원이라고 하면 옛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정말 좋아졌어요. 호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머니, 한번 구경만이라도 가보세요. 정말 좋더라고요. 너 벌써 가봤어? 네, 미영이랑 같이 둘러봤는데 시설이 정말 좋아요. 이 씨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딸과 사위가 자신 몰래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언제 요양원에 가고 싶다고 했나? 엄마, 요양원이 아니라 실버타운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김 씨가 열심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실버타운이라고 해서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면서 필요할 때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팜플릿을 넘기며 시설을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식당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심지어 카페도 있어요. 친구분들도 많이 사귀실 수 있고요. 나는 친구 있어요. 여기 동네에. 김 씨는 당황하지 않고 계속 설명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또래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더 즐거우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해요. 어머니, 저희도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면 저희가 너무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걱정이야? 나 혼자 잘 살고 있잖아. 엄마, 만약에 넘어지시거나 갑자기 아프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직장에 나가 있으면 바로 알 수도 없고. 김 씨가 적절한 타이밍에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저희는 24시간 응급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 씨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나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성해요. 왜 갑자기 이런 곳에 가야 해요? 어머니, 지금 당장은 괜찮으셔도 나중을 생각해야죠. 나중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김 씨가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어르신,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 집에서 혼자 사시면 관리비, 난방비 등등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어머니, 이 집 임대를 주시면 그 돈으로 충분히 생활비를 충당하실 수 있어요. 이제 박 씨의 진짜 속셈이 드러났습니다. 이 씨를 실버타운에 보내고 이 집을 차지하려는 것이었어요. 임대를 준다고? 이 집을 누구한테? 그야 필요한 사람한테. 어머니께서는 더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고
편안하게? 내가 살던 집을 떠나는 게 편안하다고.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희가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김 씨가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체험 입주부터 해보세요. 일주일만 계셔보시면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체험 입주요? 네, 지 마음 빼고 그냥 일주일만 계셔보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바로 나오시면 되고요. 박 씨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좋은 기회예요. 일주일만 가보세요. 이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속여서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이 명백했거든요. 안 가요. 절대 안 가. 이 씨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자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내 집에서 나가라고. 김 씨는 당황하며 팜플릿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저희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강요 아니라고요. 내 허락도 없이 이런 사람 데려다가 요양원 보내려고 하는 게 강요 아니에요? 어머니,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세요? 저희가 어머니 걱정해서. 걱정은 개뿔. 내 집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지.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결국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짐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음은 없어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김 씨가 나간 후 집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박 씨와 미영 씨는 할 말을 잃었고 이 씨는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이 씨는 확신했습니다. 박 씨가 자신을 내쫓고 이 집을 차지하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실버타운 브로커를 내쫓은 그날 이후 집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박 씨는 이 씨와 마주치면 인사조차 하지 않았고 딸 미영 씨는 어머니 앞에서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박 씨는 이 씨가 거실에 있으면 일부러 피해서 다녔고 식사 시간도 따로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 씨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정말 힘듭니다. 어머니가 너무 고집이 세셔서. 네,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이 씨는 박 씨가 누군가와 자신에 대해 상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새로 들여온 작은 화분 몇 개에 물을 주려고 했는데 화분들이 모두 구석으로 밀려 있었어요. 며칠 전에 깔끔하게 배치해 놨는데 누군가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 씨는 박 씨가 한 짓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지만 확증이 없어서 따지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더 큰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오후 순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의 얼굴이 반가웠지만 이 씨는 선뜻 웃을 수가 없었어요. 순덕아, 안색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순자야, 나 정말 힘들어. 황 씨는 이 씨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 일인데? 사위가 또 뭐라고 했어? 이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황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화분을 몰래 치운 것부터 시작해서 임대료 관리를 요구한 것, 통장에서 돈을 무단으로 찾아간 것, 그리고 실버타운 브로커까지 데려온 일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황 씨는 분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자식이 진짜 못됐구나. 내가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순자야, 미영이까지 남편 편을 들어. 그게 제일 서운해. 딸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순덕아,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저놈이 널 완전히 쫓아낼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갈 곳도 없는데. 황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순덕아, 너 정신 차려. 이 집이 누구 명이야? 내 명이지. 그럼 됐잖아. 왜 눈치를 봐? 네가 주인인데.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 이런 짓을 해? 순덕아, 넌 너무 착해. 그러니까 저런 놈이 우습게 보는 거야. 황 씨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순덕아, 솔직히 말할게. 내가 보기엔 저 사위가 네 재산을 노리고 있어. 요양원에 보내고 이 집을 차지하려는 거야.
그럴 리가. 철민이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닐 텐데. 아직도 모르겠어. 통장에서 돈 빼간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리고 요양원 브로커까지 데려온 걸 봐. 이 씨는 황 씨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런 생각이 이미 들고 있었어요. 순덕아, 이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해. 손 놓고 있으면 정말 쫓겨날 거야. 대책이라고 해봤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황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을 팔아. 뭐라고? 이 집 팔고 너 혼자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사가. 그럼 저놈들이 아무것도 못해.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야, 무슨 소리야? 이 집을 팔라고? 그래, 어차피 저들이 널 쫓아내려고 하잖아. 그럼 네가 먼저 나가는 거야. 대신 집은 네가 처분하고. 그래도 미영이가 살 곳이 없어지잖아. 순덕아, 정신 차려. 딸이 널 어떻게 대했는데? 남편 편들면서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황 씨는 의자를 이 씨에게 더 가까이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순덕아, 내 말 잘 들어.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저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네가 먼저 수를 써야 해. 그리고 말이야, 집 팔 때는 내가 아는 부동산 사장 있어.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소개해 줄게. 하지만 집을 팔면 나는 어디서 살아? 작은 아파트 하나 사면 되잖아. 이 집 값이면 충분할 거야. 그리고 남은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고. 이 씨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황 씨의 제안을 고려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당연하지. 네 집인데 네가 못 팔 이유가 어디 있어? 법적으로도 네가 완전히 권리를 갖고 있잖아. 그런데 미영이가 알면 미영이는 이미 네 편이 아니야. 남편 편을 들잖아. 순덕아, 이제는 네 자신을 생각해야 해. 황 씨는 이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아, 난 네가 이렇게 당하는 걸 더 이상 못 보겠어. 넌 평생 고생만 했잖아. 이제라도 네 마음대로 살아야 해. 순자야, 그리고 말이야, 혼자 사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아. 나도 혼자 살지만 편해.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 씨는 황 씨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조그마한 희망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덕아, 결정은 네가 해야 하지만 내 생각엔 이게 최선이야. 저들이 널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도 네가 너무 착하고 순하니까 그런 거야. 그런데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 나이도 이렇게 많은데. 무슨 소리야. 넌 아직 건강하잖아. 나보다 몸도 좋고 혼자 사는 거 어려운 일 아니야. 황 씨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순덕아, 잘 생각해봐.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 저들이 다른 수를 쓰기 전에 빨리 결정해야 해. 알겠어. 순자야, 좀 더 생각해 볼게. 그래, 그리고 뭔가 결정하면 바로 연락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줄 테니까. 황 씨가 돌아간 후 이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황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집을 팔고 혼자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이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돌아간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마치 남편이 답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네 자신을 위해 살아라고 말이에요. 황순자 씨와의 대화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마음 한편으론 황 씨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평생을 가족 중심으로 살아온 이 씨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씨가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박 씨 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박 씨는 이 씨가 지나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답답해요.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서. 네, 그냥 강행해야겠어요. 어차피 치매 기운이 있다고 하면 되잖아요. 이 씨는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요양원은 이미 자리 확보해놨고요. 일단 들어가시면 나올 생각 못 하실 거예요. 그럼 이 집은 자연스럽게 저희가. 네, 임대료도 괜찮게 나올 것 같고요. 이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
박 씨가 자신을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차지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치매 진단서는 어떻게 받냐고요? 그건 형님이 아는 의사한테 부탁하면 되죠. 요즘 그런 거 어렵지 않다던데요. 이 씨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박 씨가 여기까지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그날 오후 이 씨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었어요. 황 씨의 조언대로 집을 팔기로 한 것입니다. 이 씨는 먼저 황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 정말 집 팔기로 했어. 정말 잘 결정했어. 내가 아는 부동산 사장 있다고 했지. 지금 바로 연락해 줄게. 1시간 후 황 씨가 부동산 중개인 최 사장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집을 꼼꼼히 살펴본 최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집이 정말 좋네요. 1층 상가까지 있고 이 정도면 시세보다 높게 나갈 것 같은데요. 정말이요? 네, 요즘 이런 단독주택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빨리 팔릴 것 같아요. 이 씨는 최 씨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가족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누구세요? 저 혼자 명의예요. 그럼 문제 없어요. 어르신이 마음만 드시면 언제든지 팔 수 있어요. 최 씨는 서류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이순덕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죠.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씨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매물로 내놓을 수 있나요? 어르신이 원하시면 바로 가능해요. 사진만 좀 찍고 가겠습니다. 순덕아, 그런데 매수자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 보통 몇 달 정도는 봐야 해. 맞습니다. 요즘 부동산 거래가 예전만 못해서 조금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어요. 최 씨가 집 안팎을 사진으로 찍고 돌아간 후 이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박 씨와 미영 씨에게 말할 시간이었어요. 저녁 시간 박 씨와 미영 씨가 모두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씨는 거실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철민아, 미영아, 잠깐 이리 와봐. 박 씨와 미영 씨는 이 씨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이 씨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집을 팔기로 했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씨와 미영 씨는 이 씨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처럼 멍하니 쳐다봤어요. 엄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집 팔기로 했다고. 박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집을 왜 팔아요? 내 집 내가 팔겠다는데 이유를 대야 해. 미영 씨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설마 요양원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사과드릴게요. 사과는 무슨 사과야. 이미 결정한 일이야. 박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가족끼리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의? 너희가 언제 나랑 상의했어? 요양원 브로커 데려올 때 상의했나? 이 씨는 어제 들었던 박 씨의 전화 내용을 떠올리며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던 계획도 다 알고 있어. 박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어떻게? 어떻게 알았냐고? 네가 전화로 떠들어대는 걸 다 들었어. 미영 씨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아, 네 남편이 나를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고 이 집을 차지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어. 치매 진단서까지 가짜로 만들려고 했다고. 박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이 집 말고는 갈 곳이 없다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내가 왜 신경 써야 해?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너희가 나한테 했던 짓을 생각해봐. 이 씨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화분들을 몰래 버리고 내 돈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뭐라고? 박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고집이 세서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어머니 걱정해서 한 일인데. 걱정은 개뿔 내 재산만 노린 거지. 그때 최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씨는 박 씨와 미영 씨 앞에서 당당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네, 사장님, 정말요? 벌써 관심 보이는 분이 계시다고요? 네, 좋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 씨는 그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사겠다는 사람이 관심을 보인대. 좋은 조건이면 바로 계약할 거야. 박 씨와 미영 씨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이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후였습니다. 가족이면 가족답게 행동했어야지. 이제 와서 가족 타령하지 마. 이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 달 반 안에 이 집에서 나가. 그때까지는 기다려줄 테니까. 그날 밤 박 씨 부부는 밤새 무언가를 의논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이 기뻤거든요. 집 매각을 선언한 지 2주가 지났을 때 최 씨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말로 집을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어르신,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거래하겠다고 해요. 계약 당일 중년 부부인 매수자가 와서 집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이 집 정말 좋네요. 1층 상가도 있고 구조도 마음에 들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 씨는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달 반 후 잔금 처리와 등기 이전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씨는 황순자 씨의 도움을 받아 새로 살 아파트를 미리 알아봤어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25평 정도의 아담한 아파트였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죠. 집이 완전히 팔리고 새 아파트 계약도 마친 날, 이 씨는 마침내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박 씨 부부도 함께 짐을 빼야 했습니다. 짐을 옮기면서 박 씨가 마지막으로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이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건 없었거든요. 미영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가끔 안부 전화라도 드려도 될까요? 그건 네 마음이야. 그것이 그들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새 아파트에 정착한 이 씨는 가장 먼저 베란다에 화분들을 배치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치우지 못하도록 마음에 드는 화분들로 가득 채웠어요. 특히 빨간 장미 화분을 새로 사서 가장 햇빛이 잘 드는 자리에 놓았습니다. 이사 후 며칠 지나서 황순자 씨가 새 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순덕아, 집이 정말 좋다. 너 혼자 살기 딱 좋네.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그런데 정말 잘했어. 그놈들한테 계속 당하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순자야, 네 말 들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부동산도 네가 소개해줘서 믿고 맡길 수 있었고. 황 씨는 베란다의 화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네 화분 못 건드리겠네. 마음껏 키워. 응, 이제는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씨는 새 집에서의 생활이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화분들에게 물을 주고 오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어요. 화분을 몇 개를 사오든 언제 밥을 먹든 몇 시에 자든 모든 게 자유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미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엄마가 너무 그리워요. 가끔 뵐 수 있을까요? 글쎄다, 나중에 생각해 볼게. 지금은 딱히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전화를 끊고 이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영 씨가 그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예전처럼 함께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제 혼자만의 평온한 삶이 더 소중했거든요. 몇 주 후
이 씨는 동네 복지센터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싶었거든요. 복지센터에서 만난 할머니들은 이 씨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와서 같이 화투 치시겠어요? 이 씨는 오랜만에 또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정숙 씨와 특히 잘 맞았어요. 김 씨와 장을 보러 다니고 함께 공원을 산책하면서 이 씨는 새로운 인연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 씨는 베란다에서 화분들에게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구나. 박 씨와 미영 씨와 함께 살 때는 늘 눈치를 보고 간섭받고 의견을 무시당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였습니다. 화분을 더 사와도 되고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도 되고 밤늦게까지 드라마를 봐도 됐어요. 이런 소소한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황순자 씨가 또 놀러 왔습니다. 순덕아,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졌다. 옛날 순덕이 같아. 정말? 응, 늘 기가 죽어있더니 이제는 활기가 넘쳐. 순자야, 네 덕분이야. 네가 용기 안 줬으면 아직도 거기서 당하고 있었을 거야. 뭘? 네가 잘한 거지. 나이 들어서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 황 씨의 말을 들으며 이 씨는 뿌듯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날 밤, 이 씨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사진 속 남편은 따뜻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베란다의 빨간 장미 화분에서 새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씨의 새로운 인생처럼 말이에요. 78세에 시작한 이순덕 씨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